인도네시아의 사업 퇴출이 확실시되고 있는 지금 동남아에서 의외의 국가가 KF-21 보라매를 구매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태국 공군에게 대한민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도 아닌 중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3위의 공군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KF-21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이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인도네시아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11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해킹 조직이 이번 사건의 보복으로 국내 사이트들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Anon Black Flag Indonesi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해킹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투기의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나라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눈에 인도네시아들 더럽히고 싶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조직은 인도네시아들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요. 이어 해킹한 국내 사이트 2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 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익명의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을 나선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해킹 조직이 인도네시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웹상에서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협력은 이어나가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품질과 AS까지 보장되며 가성비까지 갖춘 무기를 살 곳은 이미 줄 서 있었습니다. KAI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준 곳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태국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하고 이번에 T-50 2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태국은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은 KF-21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한국산 훈련기와 전투기를 운용하며 크게 만족했던 태국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의 보도에 따르면 KAI의 강구영 사장이 최근 방한한 태국 국방부 장관 수틴 클랑생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로 초청해 FA-50과 KF-21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개발 중인 KF-21의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 수준이며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에 그치는 매우 경제적인 전투기라는 점을 어필했다고 하죠. 유지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의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2만 달러인 것을 고려한다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군 관계자들도 열릴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상했던 양산 단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인데요. 우리 공군이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의 전력화 비용으로 7조 9,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대당 단가는 약 2천억 원이 되죠. 이 때문에 KF-21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부대 창설과 관련된 군 당국의 전반적인 비용과 무장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기체 가격으로 따지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떤 무기든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단가가 높지만 대량 양산 체계가 구축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FA-50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함을 증명해냈었죠. 태국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은 190억 바트, 한화로 약 7,200억 원으로 KF-21을 도입한다면 6토부터 7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태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에 검증된 5세대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F-35 판매를 거부하며 대신
F-16V나 F-15EX를 구매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선 미국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두 전투기가 4.5세대 중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라 하더라도 결국 베이스가 4세대 전투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현대 공중전은 결국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다시 4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태국에서도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확정된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중국에서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3위의 공군을 가졌다고 자칭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공군이 속빈 강정이었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19위의 태국 공군을 상대로 들통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는 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양국 공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을 상대로 모의 교전에서 완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중국 공군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영웅시험 비행사라고 불리는 전직 파일럿 리중환 이종화의 강연을 통해 당시 훈련 상황이 공개된 것인데요.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 수-27의 중국 생산 모델인 제-21을, 태국 공군은 스웨덴제 전투기 그리펜으로 훈련에 참가했고 결과는 훈련 첫날과 이튿날을 제외하고 태국 공군을 상대로 완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중환은 중국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형편없었다며 조종사들 개인의 전술 능력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중국 전투기의 성능 부족을 감추기 위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전 명중률을 살펴보면 30K9 이내에서 중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86%로 태국의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0터부터 50K9의 중거리 교전에서는 명중률이 14%로 급감했고 50K9 이상의 원거리 교전에서는 명중률이 0%로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수-27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를 자국산 레이더로 교체했었는데 이 중국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성능이 서방제 전투기에 비해 결국 중국에서 자랑하던 제-21이 현대적인 공대공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신박한 결함 기종이라는 사실이 태국 공군과의 교전에서 들통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짝퉁 전투기로 크게 망신을 당한 중국은 2015년 이후 합동훈련에는 중국판 F-16이라고 할 수 있는 제-20 모델을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지만 그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전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전투기의 실성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태국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으로선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외교, 관계까지 양호한 한국의 KF-21은 중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로 동맹국들의 목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유무가 항공전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되며 5세대 전투기를 얻기 위해선 미국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기에 F-35는 강력한 전투기임과 동시에 강력한 외교 무기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부러워한 중국에서 함재기 및 수출을 위해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FC-31로 중국에서는 FC-31의 수출 촉진 사무소까지 설립하며 차기 주력 수출용 전투기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C-31의 개발 기한과 비용이 생각보다 언하며 예상보다 비싼 전투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KF-21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달리 개발 과정과 성능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고 갑자기 AS를 해주지 않겠다는 뒤통수를 맞을 일도 없죠.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FC-31이 이제 와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전투기들에 밀려 실패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개발 속도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은 이제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이고 난이도 항공기술인 공중급유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하며 경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중국의 스텔스기 제-20은
아직까지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주지 못한 전투기를 누가 진짜 5세대 전투기라고 인정할까 싶은데요. 허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중국 군사력의 실체가 또한 뺀벗겨졌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도 그럼 거칠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서 단번에 끝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중국 군수산업이 20년 동안 해낸 일을 한국은 5년 만에 해치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은 틀림없이 우리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 구매자들을 바보 취급만 하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항공기 제조업체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고 선양 항공기 제작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오랜 준비를 끝내고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KF-21 보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투기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미래를 기대해보며 현재 베일에 쌓인 한국의 KF-21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주변국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언급하는 KF-21의 성능을 비롯해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중국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하며 인내했고 일본에는 철퇴를 내렸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한국 KF-21에 관해서 어떤 분석을 했기에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는지 궁금한데요. 또한 중국도 미국 말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KF-21 자재 검증도 했다가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역시 자주 국방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나토 회의 이후였습니다. 중국은 나토 회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대놓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로부터 한일 나토 회의에 대한 참석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자오 대변인은 우선 일본에 대해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비판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며 중국의 이의를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록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을 즉시 삭제하면서 일본과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는 국면이 나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투하더니 이제는 도쿄 앞바다에 중국 군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본을 샌드위치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 모두는 일본과 영토 갈등을 하고 있어 합심해 일본과 대결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나토 회의 후에 확실하게 파트너 항목을 삭제하고 보복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을 사할리니 프로젝트에서 전격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만큼은 내치는 모습은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때 쿠리럴도 반납을 고려한 것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역시 러시아와 아무리 외교가 좋지 않더라도 감히 일본 자금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고 그 때문에 영국의 셰리 사할리니를 철수하고 지분을 중국으로 넘기는 협상을 할 때도 일본은 버텼던 것입니다. 내심 일본 경제력으로 자신이 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경제 관료들의 예상은 전혀 달랐는데 러시아 천연가스의 위력은 강하며 이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물가 폭등으로 전력 수급 병보까지 사상 최초로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는 일본이 아니고 이미 대부분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게 예약된 상황이죠. 일본은 사할리니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일본 수입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해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의 물량 2터부터 3%만 흔들려도 천재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2년 전에 예약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절대 틈을 주지 않고 서방 세력에 협조하는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즉시 일본을 파트너로 표기한 항목을 삭제하고 강경하게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해 각종 부존 자원에서 일본을 압박할 카드도 다양하기 때문이며 반면 일본은 중국의 치명타를 안겨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일본을 비판하고 날이 서 있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예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발언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현재 한국의 친서방 행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등을 돌리거나 반면 쪽으로 경사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대의 여지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정학적 문제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해 미국 사이에서 오랜 기간 중립외교를 지켜왔고 그런 흐름을 쉽게 뛰어넘지 못한다는 분석이며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G7 등 서방 사회에 등을 업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며 중국에 강하게 나왔지만 이미 이제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더 이상 아니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국방력을 의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에 지속적으로 군함을 보내고 무력 시위를 하지만 한국에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 군사 관련 연구소 등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러한 보고 뒤에 자재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했다가 더욱 좌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KF-21, 즉 자재 보유한 4.5세대 스텔스기가 물량이 많아지면 중국은 곤란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미 군사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에 의하면 한국의 KF-21이 수백 대 보유되면 군사력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KF-21이 사실상 F-16을 뛰어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일부분에서는 F-35보다도 나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스텔스 주력기인 J-20은 대만의 F-16V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KF-21은 중국의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100대 이상이면 중국 주요 도시에 작전 전개가 가능하며 러시아제 S-400으로 주로 이뤄진 지대공 방어제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의 S-300은 제대로 미그-29도 많이 놓치며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KF-21의 운용비용과 양산 등이 F-35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적극적으로 전투기 개발 및 관련 분야를 지원해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미사일 지침해제도 그렇고 미국이 한국의 각종 족쇄를 풀어주면 한국은 족족 보답했으며 최근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이제 한국도 ICBM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은 한미 간에는 암묵적인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에 대한 족쇄나 각종 기술 지원도 풀릴 걸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을 없애고 미국의 전투기 엔진 지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면 중국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에 대한 꿈은 접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본래 전투기는 KF-21 대량 생산보다 미 F-35를 한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좋은 그림이나 한국이 천문학적 운용 비용과 구매 비용이 소요되는 F-35 도입이 원활하게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당장 동북아에서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은 패권과 연결되니 KF-21도 적극 용인하는 것입니다. F-35 무기 판매보다 중국을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미국이 더욱더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자주국방의 노력과 엄청난 무기 개발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을 것이며 최악의 순간에 한국은 보호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진다면 중국에서는 암울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요. 실제 지난주 한국은 KF-21 엔진 첫 시동에 성공하고 곧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이 자체 제작한 KF-21 보라매의 성공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자체 전투기 발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의 KF-21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 시 중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과의 거리는 작전 반경이 가까우며 전투기 작전 전개 시 손쉽게 표적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KF-21은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공대지 미사일로 방어하건 원하는 표적을 제거하는 공격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이것이 양산된다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한국이 독침 전술을
다방면에서 완성해가는 것으로 이제 공중전을 장악해가는 시점이라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 5월에 국방위부서에서 F-35A를 20대가량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안 그래도 한국이 KF-21로 인해 껄끄러운데 F-35가 추가 도입되니 더욱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F-35를 대적할 만한 기종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아 한국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 때문에 더욱더 곤란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만 침공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군사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전 발발 시에 일본은 물론 한국도 참전할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기 전에 미국을 제쳐두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전에 전력을 올인한다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빈집이 되는 데다가 앞서 한국이 어느새 KF-21을 시험 비행까지 앞둔 상태로 성공가도를 달리기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현재 자재 전투기 양산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에만 국방을 의지하는 모습을 뻔히 알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러시아 사태로 확실히 일본의 본때를 보여주면서 동북아 패권 장악에 대한 속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기존에 전혀 변수로 고려하지 않던 한국이 급부상했고 최근 KF-21 성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중국은 멈칫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협력자 관계로 나가자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에 첨단 기술과 반도체까지 아직은 중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받을 게 많은 상황이며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손해가 크지만 중국은 경제적 손해는 물론 군사적 위협도 증가하는 것이니 중국의 돈만 가져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로 한국의 국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논조를 보이며 한국을 의식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수년 전 사드로 협박하던 중국이 한국에 괄목할 만한 국방의 성장을 다분히 인식하는 장면으로 파악됩니다.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례적으로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육군 부대가 미얀마 접경인 윈난성에서 국경 봉쇄, 화력 타격 등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전투 차량과 육군 보병 전개, 실사격 훈련, 레이더 탐지와 사격 지시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에 인접한 미얀마 북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저항군의 총공세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군정 지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동부 샨주에서 시작된 공격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군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수도권 방어에 집중하는 처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항군에 밀린 미얀마 군사정권 군인 중 일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인도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미얀마 사람들이 교전과 폭력 상황을 피해 중국 국경으로 피난을 떠나 중국 군인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억류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이 SNS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군의 국경지대 전투훈련은 혹시 벌어질 미얀마 무장 세력과의 충돌이나 피난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올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얀마 국경 실탄 훈련에 곡사포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한 것은 미얀마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경 안정성을 지키는 전투 역량을 점검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형제 동맹 등 미얀마 저항군은 공격 개시일인 10월 27일 날짜를 딴 1027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연이어 격파하고 중국과의 국경무역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현재 한 달여간 미얀마군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미얀마 저항군이 군정으로부터 노획한 배구 전투 모듈을 장착한 MTLBMS 차량을 갖춘 모습입니다. MTLBMS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MTLB 개량형으로 30mm 기관포와 2연장 대전차 미사일, 보조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 탱크로 동남아 국가 여러 나라에 수출된 모델입니다. 2007년 미얀마도 MTLBMS를 상당량 수입했습니다. 이처럼 군정 전복을 위한 군사행동임을 분명히 한 저항군 삼형제 동맹이 군정의 기지 300여 개를 점령하며 성과를 올리자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시민방위군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국경을 맞댄 미얀마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경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놓고 전투훈련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얀마 군정이 뜬금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저항군, 즉 반군의 배후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이 반군의 배후다.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미얀마 군정이 왜 중국을 건드린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폭력 조직단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난립,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알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에서 물법 업체에 감금되었던 한국인 19명이 미얀마 경찰을 통해 외교부는 한국인들이 미얀마 타칠레이크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미얀마 경찰에 통보해 한국인들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칠레이크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습니다. 3개국의 접경지인데다 산악지대라 타칠레이크 하면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납치 등 물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위험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들 중에서도 물법 취업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거나 안전을 위협받아 타칠레이크 지역에 감금되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마 쪽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비교적 공권력의 장악이 강한 라오스나 태국보다도 구출이 어려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미얀마 군정이 정권을 잡은 이후 교섭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데 이번 한국인 감금 사건을 해결한 것은 사실 미얀마 군정이 아니라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 저항군들은 자신들이 중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군 장비로 무장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군정이 저항군과 손을 잡았다며 중국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저항군의 관제 시위를 위해 무기를 대주며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국경 지역에서 미얀마 범죄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자 미얀마 군정에 끊임없이 단속을 요구했지만 이론적으로 나왔으며 참다 결국 이 지역을 잘 아는 저항군들과 협력해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얀마 북부 최대 군벌 UWSA과 공조해 악명 높은 4개 일당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는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 공안이 합작으로 벌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미얀마까지 들어가서 군사력을 행사한 것인데 미얀마 군정 입장에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정면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인데요. 하지만 내정 간섭 금지를 천명해 온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면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미얀마 저항군 및 무장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중국이 그렇게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미얀마 군정과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간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얀마 코캉 내전입니다. 코캉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중국계 소수민족으로 제2의 크림반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전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반복되고 있어 만일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몰리는 지역입니다. 이번 코캉 내전은 지난 10월 27일 저항군과 중국 공안의 보이스피싱 단속을 내건 대대적 단속에서 친중국 편인 펑더런이 글 코캉을 장악하고 있는 4대 가문의 본거지 라오카이 라오제를 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얀마 군정과 유착관계를 지닌 범죄 조직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중국 공안을 산채로 땅에 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 공안을 생매장한 주모자이자 현지 중국계 범죄 조직명 가문의 우두머리는 코캉의 군벌 밍쉐천이었는데요. 이 밍가문은 코캉을 왕국처럼 다스리는 중국계 4대 가문 중 하나입니다. 주로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마약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밍쉐천은 별장 앞마당에서 중국 공안 형사 4명을 해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히 폭력 조직이 중국의 공안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중국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미얀마 내 중국계 반군인 MNDAA와 함께 밍쉐천의 별장을 152mm 야포로 날려버리고 조직원 대부분을 사살했습니다. 밍쉐천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국계 소수민족 저항군과 손을 잡고 미얀마 본토에 진입하여 직접 범죄 조직을 직접 소탕해버렸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19명이 구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 내전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까지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되버렸는데요. 하지만 저항군의 대공세에 밀려 일단 궁지에 몰린 미얀마 군정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즉 저항군의 거센 공세로 고전 중인 미얀마 군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자며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 샨주, 북서부 라카인주 등에서 저항군과 군부가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군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군부가 부랴부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며 뒤로는 병력 확충을 위해 탈영병 사면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자며 시간을 벌고 전열을 가다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 공안과 저항군이 함께 조직폭력단 소탕 작전에 나설 정도로 밀착하자 미얀마 군정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직폭력단과 밀착해 있는 군정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인데요.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 사이에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조직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측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의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 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 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에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 생성 가스 패션 게이스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 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이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오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오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